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사는 56살 고윤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가족들과 사이가 좋으신가요? 저도 가족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모든 걸 이해해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가족들을 몰살시켜 버렸는데요.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굳이 서울살이를 포기하고 용인으로 돌아간 건 바로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걷는 게 서툴러지고 젓가락질도 엉성하게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었죠. 그런데 남편이 요즘 따라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경련한대요.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어려워지고 가끔씩 발을 헛디디는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병원을 갈 여유를 내기 어려웠어요. 결국 제가 남편한테 막 잔소리를 해대서 억지로 시간을 낸 다음에 병원을 찾게 됐는데요. 그래도 동네에서 제법 큰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느낌이 쎄하다 싶었는데 남편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별거 아닐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막 안심시켰죠. 그렇게 남편이랑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도 받게 하고 검사 결과도 같이 들었었는데 남편이 루게릭병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의사가 이 병이 몸이 점점 굳는 병인데 치료가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병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어요. 일단 남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루게릭병에 대해 막 조사를 했죠.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한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병원으로 가서 의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뉴로나탈처럼 현재 추출 줄기세포의 배양과 함께 약물 처리를 통한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남편도 해볼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치료제는 와상 환자에게 효과가 미미하지만 초기에 복용하면 효과가 제법 있어요.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어요. 루게릭병이 불치병이라고 하셔서 어떻게든 치료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밤낮 없이 책 보고 검색만 하고 있네요. 그런다고 이만큼이나 아시다니 의학 서적이나 논문을 봐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참 똑똑하신 분이네요. 혹시 무슨 일 하시나요? 저 중졸이에요. 어릴 적에 머리가 좋다는 말을 듣긴 했거든요. 근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제가 중졸인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대단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중졸인 걸 되게 의식하고 있나 봐요. 남편이 아직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병문안을 왔길래 문을 열어줬었죠. 그 당시엔 남편이 일상생활도 가능할 정도라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아들이 치료가 가능한 거냐고 막 물어보면서 걱정하고 있길래 제가 집에서 남편 병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저보고 두 눈을 끔뻑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이요?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되게 어려우실 텐데. 어렵긴 하지. 하지만 남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직접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병원 갈 때마다 의사한테 물어보면서 책이랑 논문도 찾아보고 있어.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니까 믿고 맡기세요. 내가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병이 불치병이니까 기적적으로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야. 그니까 며느리가 저를 전혀 믿지 않는 표정으로 아, 네, 그렇긴 하죠. 이러고 말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대답하는데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제가 괜한 짓을 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분이 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아들이 나서서 이랬었는데요. 그래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가 엄마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어. 우리 아빠 치료는 의사한테 맡기고 엄마도 엄마 건강 챙겨.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오히려 아버님께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절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 노력을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했어요. 하지만 둘 다 남편을 너무 걱정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길래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이 뒤로 남편이랑 같이 전국에 있는 유명한 병원을 다녀봤지만 의사들 전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공부한 대로 집안의 문턱을 없애는 공사를 하고 침대도 리모컨으로 조정이 가능한 걸로 바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의 근육을 마사지해주고 남편의 근육이 조금이라도 덜 경직되도록 물리치료를 도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 노력에도 남편이 병마와 싸우면서 점점 더 쇠약해졌어요. 이때부터 아예 병원에 입원해서 살게 됐는데 증상이 악화돼서 그나마 움직이던 손과 발이 점점 굳어지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이걸 어쩌면 좋나 초조해하고 걱정하던 와중 남편은 늘 제게 미안해했어요. 자기 때문에 고생한다며 눈물을 터뜨린 적도 있었죠.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남편 앞에서 강한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면서 뭐 이런 것 가지고 우냐고 울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 남편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저도 무너지고 말았죠. 저는 매일 밤 남편이 잠든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저희 남편이 어느 늦가을 아침에 예전에 써둔 편지를 남기고 떠났는데요. 그 편지에는 저한테 참 미안하고 자기 곁을 떠나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차마 정리하지 못한 남편 물건이 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남편이 돌아올 것 같은데 우리 그이가 떠났다니. 속에서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죠. 장례식에서 차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무 북받쳐 오르는 감정 때문에 가슴을 팍팍 두드렸어요. 그 뒤로도 너무 우울하고 기분이 축 처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온 집안을 싹 다 뒤져서 남편 물건을 정리해봐도 남편이 앉아 있었던 자리, 서 있던 창가, 밖으로 나가면 보이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벤치, 다리까지.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과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계속 남편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 말고는 연고지가 용인밖에 없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아무도 안 계시지만 제가 용인에서 나고 자랐고 용인에 친정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인으로 가서 작은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용인에서 살게 됐지만 제가 용인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서울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친구들도 대부분 서울에서 살았어서 종종 서울로 놀러 갔어요. 제가 골동품을 좋아하는 편이라 서울에 가면 꼭 친구랑 같이 동묘에 들려서 시장에 갔었는데요. 그날도 친구랑 같이 동묘시장을 갔다가 거기서 정말 예쁜 골동품 반지를 발견한 거예요. 며느리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했었죠. 그리고 며느리를 만나러 갈 때 선물 포장한 걸 챙겨서 줬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며느리가 심한 감기에 걸리더니 폐렴까지 왔다는 거예요. 결국 입원까지 했다고 하길래 제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며느리한테 어쩌다 폐렴에 걸렸냐 막 걱정을 하는데 며느리 반응에 떨떠름한 거예요. 며느리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길래 다음날 오후 2시쯤에 병문안을 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버스 배차 간격 때문에 어쩔 때는 20분, 30분 늦게 도착하고 어쩔 때는 1시간 일찍 도착하곤 했었는데요. 그날도 1시간 일찍 도착하게 돼서 간호사의 안내를 듣고 며느리가 입원해 있다는 병실 쪽으로 향했죠.
병원 휴게실 쪽을 스쳐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거 며느리랑 사부인 아니야? 하면서 휴게실 안을 슬쩍 들여다봤는데요. 며느리랑 사부인 뒷모습 같아서 지켜봤더니 목소리랑 말투도 딱 며느리랑 사부인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대화 내용을 듣고 며느리랑 사부인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그렇게 된 게 사부인이 주신 골동품 때문인 것 같아. 이것 좀 봐봐. 어디서 굴러먹다 온 줄 모르는 세균 덩어리를 선물이랍시고 줬어. 이거 당장 갖다 버려라. 남편 앞에서 짐 싸고 있었던 거라 어머님께 받았다고 좋아하는 척하면서 가지고 온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이 병문안 오신다고 해서 끼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엄마는 무슨 물건 때문에 폐렴에 걸렸다고 그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폐렴이 세균이나 곰팡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 사부인을 선물해 줄 거면 백화점에서 근사한 거 사주지 뭐 이딴 걸 준대. 진짜로 이것 때문에 폐렴에 걸린 건가? 사실 나도 좀 찝찝했어. 이게 예쁘긴 해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이잖아. 그럼 이걸 어쩌면 좋지? 엄마 말 들으니까 더 불안하네. 그냥 버려. 사부인이 선물 준 건 잘 쓰고 있냐고 물어보면 대충 둘러대. 잃어버렸다고 하든가. 다음부턴 절대 이런 골동품 같은 거 받지 말고 마음만 받겠다고 해. 일단은 오늘은 끼고 있고 나중에 봉지에 싸서 남편이랑 어머님 몰래 버려야겠다. 엄마, 곧 있으면 어머님 병문안 온다고 하니까 괜히 골동품 얘기 꺼내지 마. 며느리가 이러니까 사부인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랑 이야기할 때마다 종종 싸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촉이 맞았던 거죠. 거기서 짠 하고 나타나서 뭐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시집살이를 당했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미워서 뒷담을 자주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며느리한테 눈치를 줬나, 알게 모르게 시집살이를 시켰나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때 며느리랑 사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길래 얼른 병원 밖으로 나와서 옛날 일을 더듬어 봤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며느리한테 진짜 잘해준 거예요. 며느리가 왜 저럴까? 분명 첫인상은 저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고민하다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예의가 없으면 아까 휴게실에서 사부인이랑 하는 말 다 들었다 라고 소리치면서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병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부인은 조용히 인사만 건네고 앉아있고 며느리는 평소처럼 저한테 웃으면서 사근사근 대하더라고요. 20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며느리랑 사부인을 살펴봤거든요. 며느리나 사부인이나 뻔뻔하게 적개심 하나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실제로 반지를 끼고 있기도 해서 제가 은근히 이렇게 며느리를 떠봤죠. 반지는 어떠니? 마음에 들어? 골동품 때문에 우리 며느리 폐렴에 걸린 건 아닌가 싶네.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아프니까 혹시나 하고. 에이, 어머님, 무슨 이것 때문에 폐렴에 걸려요. 전 너무 마음에 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폐렴은 제가 면역력이 순간 약해져서 걸린 거겠죠. 며느리가 이러니까 바쁜 척 시계를 보곤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다. 몸조리 잘하라고 하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부터 며느리가 어떻게 하려나 한번 본색을 드러내면 언제 한번 홍군형을 내주려고 했죠. 며느리가 이제 폐렴이 다 나아서 퇴원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회사도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아들이 보고 싶기도 해서 밥이라도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들이랑 오랜만에 보는 자리라 제가 병원에서 들은 걸 일러서 아들 마음도 상하게 하고 며느리랑 싸움 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데리고 오라고 했죠. 며느리가 아들이랑 같이 저희 집으로 놀러와서 근사하게 한 상 차려줬거든요. 다 같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며느리가 잠시 전화를 받는다고 하고 슬쩍 거실 쪽으로 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외국계 회사를 다닌다고 말을 들었었는데 제 앞에서 영어를 하는 건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통화를 끝마치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며느리한테 영어로 통화를 하네 라고 하면서 뭐 때문에 온 전화냐고 물어봤었는데요. 며느리가 그때 잠시만요 이러더니 휴대폰으로 해외 클라이언트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영어로 가득한 긴 이메일 내용을 대충 설명해 주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어머님은 영어는 잘 모르시죠? 요즘 회사에서 해외 클라이언트랑 일할 일이 많아져서 대부분 영어만 쓰고 있어요. 가끔 제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클라이언트랑 프로젝트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이러길래 어울적이 없었죠. 병문안을 갔다가 며느리의 본성을 알게 되니 이런 모습 하나하나 신경이 거슬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벽 한쪽에 걸어둔 한자 필체를 보여주면서 일했었는데요. 그럼 내가 보여줄 게 하나 있다. 자주 가는 골동품집에서 나한테 선물로 멋진 글씨를 하나 주었거든. 이거 한번 읽어봐라. 무슨 뜻인 것 같니?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가끔씩 쎄하게 굴어도 유하게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엔 그러지를 않으니까 의외라는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이리 쓴소리 좀 했었는데요. 그래, 며느리 네 말대로 내가 영어를 못 읽긴 하지. 근데 말이야,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바로 사람 대하는 태도야.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거든.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며느리 너도 사람 대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네. 아니, 어머님, 전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영어 못 읽으시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 엄마. 와이프가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왜 그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다. 내가 무슨 전화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대뜸 여기 적혀 있잖아요. 영어 모르시죠? 이러니까 기분이 상해서 그랬지. 너라면 안 그러겠니? 평소 같았으면 제가 착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테지만 병원에서 이미 제 골동품 때문에 폐렴에 걸렸다는 둥, 벌이라는 둥 별말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 아니라 악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죠. 이런 이유로 평소랑 다르게 바로 맞대응했더니 며느리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아들도 놀란 눈치였어요. 우리 아들이 눈치가 없는 편이고 저랑 비슷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성격이라 며느리가 일부러 그런다는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며느리가 병원에서 사부인이랑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아들이랑 제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를 했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며느리가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녀석도 저를 막 달래가면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었죠. 저는 그때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면모를 어떻게 할까 싶었어요. 며느리가 가면을 쓴 채 저랑 아들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으니까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런 제 마음의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제가 전이랑 다르게 연락도 안 하고 어쩌다 한 번씩 보내주는 선물도 안 보내주니까 뭔가 느꼈나 보죠.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어머님을 무시한 것처럼 행동한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해 못하실 거라는 식으로 말했던 거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병문안 갔을 때 사부인이랑 한 대화 내용을 다 들었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란 눈치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는지 어버버거리다가 허둥지둥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었는데요. 어머님이 듣고 계셨구나. 정말 죄송해요. 사실 그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했던 행동과 말들 전부 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머님께서 주신 반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너 하는 말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 앞에서도 가식을 떨고 있는 것 같더라. 나 좋아하는 척하면서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로 남아서 뭐하게.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데.
남편이 너무 바빠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남편한테 예쁨 받으려고 하다 보니 그랬어요. 저도 제 성격이 문제 있는 거 알고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며느리가 이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경계심이 드는 건 여전했어요.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며느리의 두 얼굴을 보게 된 건데 어떻게 말 한마디에 홀라당 넘어갈 수 있겠어요. 며느리한테는 일단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해해 준 척 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며느리가 저한테 어떻게 하려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도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 없이 대면대면 지내니까 며느리가 제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틈만 나면 찾아와서 자기가 한 반찬이라고 하면서 주고 길 가다가 어머님 생각나서 사왔다며 선물을 사준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웬일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 곧 생신이시죠? 생신날이 마침 토요일인데 그날 생신상 차려드려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시면 12시쯤에 가서 준비하고 싶어요. 그래야 점심시간에 미역국도 먹고 준비한 생신 케이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출장을 가야 해서 못 가는데 저만 축하해주러 가도 될까요? 생신상 한번 안 차려준 애가 웬일이야? 수연이 너 요즘 따라 변한 것 같네. 나한테 잘 보이려는 게 다 보여. 생전 안 그러던 애가 내 눈치를 다 보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머님 마음 풀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된 거 왜 그런지 알고 있지? 내가 너한테 서운해하는 것들 이해가 되긴 하니?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아니고? 알아요, 어머님. 그동안 너무 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부족하게 굴었던 거 반성하고 있어요. 저 정말 어머님이랑 전처럼 잘 지내고 싶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생일이 찾아오면 아들네랑 예약한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대충 가격대 있는 선물로 퉁치고 그랬었거든요. 며느리한테 생일상은커녕 미역국 한 번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 해준다고 하니까 은근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며느리가 계속해서 저번에 선 넘었던 걸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여서 차려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었는데요. 그 뒤로 왠지 모르게 제 생일날이 기다려지고 마음이 많이 들뜨는 거예요. 그동안 지들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생일상이냐. 자기네들끼리 잘 살기만을 바랐었는데 저도 은근히 생일상 같은 걸 바라고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일까지 며칠 남았나 세어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시간이 지나 제 생일날이 되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띵동 하고 들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봤거든요. 며느리길래 문을 열어줬는데 뭔가를 많이도 사왔더라고요.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하나씩 꺼내놓는데 전복까지 사왔길래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죠.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내가 전복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대? 내가 말했었나? 아닌데, 아들한테 물어본 거니? 네, 남편한테 물어봤죠. 전복도 넣고 전복 내장도 넣을 거예요. 그게 진짜 맛있대요. 어머님 먹어보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님께 생신상 한번 차려드려 본 적 없어서 정말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울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정말 고맙네. 사실 생일상 같은 거 크게 기대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준비해주니 너무 기분이 좋다. 어머님, 이제부터 매년 생신마다 제가 꼭 상 차려드릴게요. 그동안은 저희가 너무 바빴어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이러니까 너무 감동 먹었었죠. 미역국을 해주려는 걸 넘어서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넣을 생각까지 했다니. 그동안 고민이 참 많았구나.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재료도 살펴보고 기웃거리면서 며느리가 하는 걸 보려고 했었거든요. 며느리가 마침 도마를 내려놓고 재료도 올려놨다가 제가 있는 걸 엄청 의식하더라고요.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망설이더니 며느리가 난감한 표정으로 이랬어요.
어머님이 쳐다보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칼질 못해서 더 안 이꼽게 보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기 앉아 계세요. TV 보고 계시면 제가 얼른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아이고, 며느리가 생신상을 차려주는데 내가 왜 안 이꼽게 보겠어? 내가 그런 사람이겠니? 나 그냥 며느리가 하는 거 궁금해서 구경한 거야. 며느리가 제가 쳐다보는 걸 껄끄러워하는 것 같길래 조금 뻘쭘한 기분이 들었죠. 하긴 저도 시어머니가 쳐다만 봐도 신경이 쓰였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며느리가 요리하는 동안 TV를 보고 있었는데 점점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1시간여 뒤에 며느리가 절 부르길래 갔더니 식탁에 시금치 나물, 고사리 나물, 도라지 나물 같은 삼색 나물과 함께 기름에 잘 구워진 동그랑땡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쌀밥 옆에 전복이 올라간 미역국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고생 많았다면서 며느리한테 생일상을 다 얻어먹어보네 하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수줍어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얼른 한술 뜨세요. 어떤지 맛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맛없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제가 얼른 다른 거 해드릴게요. 아, 울 며느리가 한 건데 보나마나 맛있겠지. 며느리 네가 나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아라. 제가 이러면서 미역국을 한 입 먹어봤는데 큰 기대를 안 해서 그럴까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며느리한테 아주 잘했다. 간도 잘 맞는다고 칭찬을 해주면서 막 먹었죠. 며느리가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아침도 간단하게 먹었어서 되게 배고팠었거든요. 그래서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후다닥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고 뿌듯하면서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밥을 깨작거리면서 그런 미소로 절 보길래 제가 민망해하면서 이랬었는데요. 왜 자꾸 쳐다봐? 잘 먹고 있으니까 얼른 밥 먹어라. 씻겠다. 정말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어. 간도 딱 맞고 미역도 부드럽게 잘 불렸다. 어머님이 너무 잘 먹어서 다행이에요. 사실 제가 미역국을 끓여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어머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안 먹을까 봐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을 했네요. 맛 없어도 맛있다고 100번 칭찬해주면서 다 먹었을 거야. 사실 며느리 네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주면서 화해하려고 할 줄은 몰랐거든. 제가 예전처럼 칭찬을 해줘서 그럴까요? 며느리가 아까보다 더 좋아하면서 활짝 웃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미소가 뭔가 꺼림칙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뿌듯해서 저리 웃는 거겠지 싶었는데 다시 보니 며느리가 밥도 거의 안 먹었고 국은 뜨지도 않은 거예요. 미역국에 조심히 올린 전복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전 배고파서 며느리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사부인이랑 같이 내 뒷담을 하던 애가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스리슬쩍 드는데 며느리가 그 표정 그대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머님, 왜요? 사실 음식 맛이 별로예요? 어머님이 방금 맛 없어도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을 거라고 했잖아요. 별로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맛있었어. 그냥 며느리 네가 밥을 거의 안 먹은 것 같아서 국도 안 먹은 것 같고 미역국에 올려진 전복도 그대로 있네. 사실 저 어머님한테 그랬던 거 너무 후회돼서 잠도 못 자고 불안했거든요. 마침 어머님 생신이니까 잘 차려주려고 엄청 고민하고 연습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너무 긴장해서 밥이 넘어가질 않네요. 며느리가 이러면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빛을 보내길래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죠. 설마 며느리가 음식에 뭔 짓을 했겠어 싶었는데요. 그렇게 밥을 한 공기 다 비웠는데 며느리가 자기가 상을 치우겠다고 소파에 앉아 있으래요. 그래서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백색 소음으로 들리면서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륵 잠들어 버렸나 봐요. 얼마 후에 어렴풋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5년 재웠으니 빨리 시작해야 돼. 엄마, 거기 의자 좀 잘 잡고 있어. 시모 이것이 깨기 전에 얼른 해치워버리자고. 알았어. 내가 의자 잡고 있을 테니까 너는 손에 힘 풀지 말고 잘해. 잠깐만 방심했다가 네 시모가 깨어나면 우리 둘 다 깜빵 갈 수 있어. 걱정 마, 엄마.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하면 돼. 남편이 절대 모르게 해야 된다. 남편이 알면 나 진짜 엄마랑도 손절할 거야. 알았어. 조심할게. 이거 들고 조용히 갈 거니까 수연이 너도 이 일 끝나면 더 이상 네 시모 앞에서 실수하지 마. 내가 보기에 사부인도 한 번 의심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인 것 같아. 아무리 귀 기울여 들어봐도 며느리랑 같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사부인 같더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가 봤죠.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그 틈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며느리랑 사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손에 망치가 들려 있었어요. 저 망치로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걸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가슴이 점점 쪼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무지막지하게 뛰기 시작하면서 손끝이 막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이게 꿈이라면 깨고 싶었지만 모든 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며느리가 망치를 탁탁 치는 신용을 하는데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게다가 며느리가 저한테 준 음식에도 뭔가를 탄 것 같잖아요. 절 그런 방법으로 재웠으니 손에 든 걸로도 저한테 충분히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일단 몸을 숨기려고 했죠. 거실 옆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린 건데요. 다락방에 창문이 많이 나 있는 편인데 방 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창문도 나 있었거든요. 심지어 창문도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열린 창문 사이로 슬쩍 보니까 며느리랑 사부인이 너무 뜻밖의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해코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림을 훔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낑낑거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사부인이 의자를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며느리와 사부인 옆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림이랑 똑같은 모작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 그림은 얼마 전에 동묘에서 선물 받아왔던 한자 필체 그림이었는데요. 망치를 들고 있었던 것도 못을 빼낸 다음에 모작을 감쪽같이 걸어놓으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안 순간 바로 안심이 되면서 심장이 쿵쾅거리던 게 진정됐죠. 공포심이 좀 사라지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꺼내서 녹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며느리랑 사부인이 벽에 걸어놓은 글씨랑 똑같은 걸 바꿔치기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이거 하나면 내 합의금은 문제 없는 거지? 이게 돈이 안 되면 나 진짜 안 봐준다고 했어. 제대로 알아본 거 맞지? 그래 엄마. 다음부턴 사고 좀 치지 마. 엄마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찍혔는데 잘 보이려고 엄청 애썼다고. 사부인이 도대체 무슨 사고를 쳤는지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더라고요. 사부인이 사돈이랑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사돈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갔대요. 그때 마침 웬 레카가 딱 오더니 사돈차 근처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 주인도 그걸 보고선 사부인한테 다가와서 이랬대요. 저 차 손님 차 아닌가요? 지금 저쪽에 세워둔 차 좀 빼주실 수 있나요? 저기가 원래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라서요.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긴 한데 장롱면허라서 운전을 거의 안 해봤거든요. 남편이 화장실 가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사실 저기 레카가 지금 차 옮기려고 온 거거든요. 저희가 레카 부른 사람하고 주차 문제로 이미 여러 번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 차가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식당 주인이 이러고 식당 바깥으로 급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사부인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화장실에서 얼른 나오라고 하려는데 레카가 사돈차를 딱 걸어버렸대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사부인이 남편 자리에 놓여있던 차키를 들고 나가니까 식당 주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랬다는 거예요.
손님, 지금 상황이 정말 급해서요. 이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서 지금 차를 옮겨주셔야 해요. 혹시 운전이 힘드시면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정말로 운전이 서툴러서요. 혹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금방 올 텐데. 사부인이 이러는데 상대방은 빨리 차 빼라고 소리치지. 식당 주인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지. 그 사이에 전화를 받은 사도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고 하지. 사부인이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레카가 진짜로 고리를 건 채로 움찔대며 움직였대요. 그걸 본 순간 사부인이 그냥 차를 빼서 바로 몇 걸음 되지도 않는 곳에 주차시키는 것쯤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부인이 어쩔 수 없이 차에 탄 다음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정말 운전을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좀 봐주세요. 네, 제가 봐드릴게요. 일단 시동을 걸고 천천히 앞으로 빼면 돼요. 차를 조금만 앞으로 움직여보세요. 핸들 이쪽으로 꺾고요. 네. 식당 주인이 이렇게 안내해준 덕분에 시동을 건 다음에 차를 무사히 빼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 겨우 주차를 마무리했는데 차가 살짝 삐뚤어져 있어서 조금 더 틀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한 거죠. 후진 기어를 넣고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조정해야 했는데 긴장한 나머지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인이 몰던 차가 갑자기 힘차게 뒤로 튀어나갔고 그대로 뒤쪽 벽을 들이받고 말았대요. 하필이면 그 벽이 식당 근처에 있던 가게의 벽이었고 충격으로 인해 가게 창문이 전부 다 깨지면서 가게 안 물건들이 줄줄이 넘어지고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가게가 유리 제품과 도자기를 파는 곳이었기 때문에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다는 거죠. 고가의 도자기랑 유리 작품들이 박살이 났고 거기 직원들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대요. 사부인이 놀라서 차에서 일단 내렸는데 가게 주인이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거리세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세상에 주차하다가 가게 들이박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게 주인이 이러더니 바로 경찰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도착하고 사부인이 가게 주인과 경찰 앞에서 진술을 해야 했대요. 그런데 식당 주인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 사부인이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장롱면허인데 식당 주인이랑 저 사람이 주차 문제로 다투면서 주차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빨리 옮기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사모님이 운전하다가 실수하신 거잖아요. 결국 차를 옮기기로 하신 것도 사모님이 판단하신 거고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저 이 사람 고소할 거예요. 지금 부서져서 널브러져 있는 것들 전부 다 엄청 비싼 것들이라고요. 사모님이 책임지셔야 한다고요. 정말 죄송해요. 실수로 그런 거니까 제발 선처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보상할 테니 고소까진 하지 말아주세요. 합의금 주시면 고소까지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작품값이랑 유리값이 얼마인지 견적 낸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일단 연락처부터 알려주세요. 이렇게 사부인이 합의금을 주기로 약속하니까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가게 주인과 사부인에게 사고와 관련된 진술서와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대요. 결국 사부인이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 가게 주인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사부인이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한테 돈도 빌려보고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사촌 언니가 한 말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며느리한테 한자 필체를 보여주면서 이건 어떻게 읽냐고 물어본 거 기억하시나요? 며느리가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넘어갔었는데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사진을 찍어놨었나 보죠. 며느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부인한테 보내봤나 봐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며느리도 사부인의 사촌 언니가 감정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보낸 거래요. 그런데 사촌 언니가 사부인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기절초풍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선물 받아서 집에 걸어두고 있었다고? 이거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쓴 글씨야. 경매에선 5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들었는데 이걸 직접 본 거야? 진짜 부럽다. 뭐?
이게 5천만 원이나 한다고? 사부인이 워낙 자랑을 하길래 우리 딸이 사진 찍어서 보낸 거야. 종이에 글씨 쓴 게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이걸 경매에 내놓으면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지? 사부인이 이런 식으로 사촌 언니에게서 그림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절 재우고 사부인을 몰래 부른 다음에 그 그림을 모작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한 건데요. 그런데 그 그림 5천만 원에 팔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가짜거든요. 이미 모조품이 전국에 1,000개는 있을 거려. 제가 이 모든 걸 전부 다 녹화하면서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며느리랑 사부인을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바보 같은 놈들이 짓거리는 말들을 카메라에 담은 다음에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제가 바로 며느리랑 사부인이 이런 짓을 꾸몄다는 사실을 알면 격분해할 만한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러니까 전화를 건 사람은 제 예상대로 경악을 하면서 곧바로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40여 분 뒤에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길래 거실 쪽에 난 창문으로 사부인이랑 며느리를 지켜봤는데요. 둘이 방에서 나와서 인터폰을 보고 그리고 거실 소파에 제가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문이 열리더니 우리 집을 찾아온 사람이 소리를 빽 지르니까 집안이 아비규환이 된 거죠. 도대체 제 전화를 받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고요? 며느리랑 사부인이 보자마자 헉 할 만한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 아들밖에 없죠. 바로 제 아들이 이런 식으로 악을 지르고 있었는데요.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여보, 갑자기 찾아와서 왜 그래?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어머님이 연락하셨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당신 지금 발뺌하지 마. 나한테 엄마 집 온다는 말도 안 하고 친구 만난다고 했잖아. 내가 엄마한테 장모님이랑 당신이 엄마 그림 바꿔치기 하려고 한 거 다 들었어. 내가 엄마한테 다 듣고 왔다고. 아유, 도영아, 제발 좀 진정해봐.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사부인이 지금 오후에서 말을 잘못 전달한 거다. 우린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엄마, 어딨어? 방금 전화로 한 이야기 뭐야?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엄마한테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엄마! 아들이 얼굴이 시뻘개진 채 소리를 치길래 제가 재빨리 나타났죠. 그리고 아들한테 방금 찍은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아들 녀석이 그걸 다 본 다음에 이렇게 펄쩍 뛰더라고요. 엄마가 당신이 왜 그림을 훔치려고 하는지도 전부 다 듣고 폰에 찍힌 것도 전부 다 봤거든? 우리 엄마한테 지금 당장 사과해. 어머님,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깨어나신 거예요? 제가 드린 밥을 싹싹 다 비우셔서 깨어날 리가 없는데. 며느리랑 사부인이 아무래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걸 저한테 먹인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부터 불면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불면증이 생긴 게 아들이 출가한 후부터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혼자 살다 보니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걱정할까 봐 말하지 않았는데 며느리랑 사부인이 알고 있었겠어요. 아무래도 제 병력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웬만한 걸 먹어도 깊게 잠이 들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하니까 며느리랑 사부인이 엄청나게 좌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극대노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와이프랑 장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 나 이거 신고할 거야. 며느리랑 사부인이 그전까지는 사과도 안 하고 변명만 했었잖아요. 그때가 돼서야 며느리랑 사부인 입이 떡 벌어지더니 바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진짜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하도 이러다가 고소당하게 생겼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해서. 그림 한 점이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하길래 일을 꾸미다가 이렇게 꼬여버렸어. 그러니까 고소하지 말아주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알아?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도영아, 미안하다. 내가 사부인한테도 사과할게. 사부인, 미안해요. 이 그림 한 점이면 합의금이 해결되니까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돈이 필요하면 엄마 물건을 훔쳐도 되는 거야?
당신들 정말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거냐고. 엄마는 진짜 당신의 식구들 진심으로 아꼈어. 근데 당신들이 우리 엄마 마음을 이렇게 짓밟아? 엄마한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대출도 힘든 상황이라서 그랬대.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말을 못했는데 아빠랑 엄마가 이 문제 때문에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언성이 높아졌다가 사이도 안 좋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 도움도 못 받게 돼서 눈이 획가닥 뒤집힌 거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 딱 한 번 실수한 거잖아. 이미 한 번 배신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당신이랑 장모님이 실수를 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엄마를 속인 거잖아. 이게 얼마나 악랄한 짓인지 몰라? 내가 당신한테 엄마 사정 이야기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가 남이야? 당신은 진짜 남 같은 게 모르나 본데 이참에 아예 남처럼 느끼게 해줄게. 장모님이랑 당신 신고해서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지. 아들이 이러면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112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부인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아들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가 제 다리에 매달리면서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 말 아니다. 이건 수연이 인연 생각이지.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사부인, 합의금이 너무 커서 그랬어요.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만이라도 봐주세요. 뭐? 엄마만이라도 봐달라고? 난 엄마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하고 엄마 편 들어주고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을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 사부인이랑 며느리가 언성이 높아졌을 무렵 초인종이 울렸는데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경찰이길래 문을 열어줬어요. 경찰이 들어오니까 며느리랑 사부인이 아주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부인은 이미 어딘가에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태에서 저한테도 고소를 당한 거잖아요. 사부인이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이에 질세라 용서를 구걸하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며느리한테 이혼을 요구했어요. 나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생각 없어. 그러니까 그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해. 이제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서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근데 여보, 우리 애는 어쩌고?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말자. 이혼까지 가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아? 그래, 차라리 이혼해라. 사실 사부인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거 우리 딸이 하자고 한 거예요. 전 살기 위해서 한 거라고요. 도영아, 우리 딸이랑 이혼해도 상관없으니까 나라도 살려주라.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딸을 버려? 나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도와줬지. 사부인이랑 며느리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사부인의 머리채를 먼저 단단히 움켜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사부인이 놓으라고 이 미친년아라고 소리치더니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며느리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도 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더 주면서 사부인의 머리카락을 더 세게 끌어당겼죠. 사부인도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밀어냈는데요. 그러니까 둘이 비틀거리면서 이리저리 밀려나더라고요. 게다가 발길질까지 이어지면서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는 바람에 가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이 깜짝 놀라 얼른 말려봐도 소용없었죠. 사부인이 한 손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밀어내면서 며느리가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가 곧바로 균형을 되찾고 사부인의 다리를 걷어차며 반격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랑 사부인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얼굴은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지만 누구 하나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경찰들이 며느리랑 사부인을 양쪽으로 포박하고 나서야 싸움이 멈췄고 그 둘을 체포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저는 곧바로 조사실로 안내받았고 며느리와 사부인은 각기 다른 방으로 조사받으러 들어갔어요. 경찰 앞에서 차분하게 진술하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소변검사를 진행하자고 해서 수사에 적극 참여했죠. 경찰이 성분 분석 결과를 보고 제 진술이 맞다는 걸 확인했어요. 사부인이랑 며느리가 그림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랑 사부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대요. 그 뒤에 며느리랑 사부인이 제 물건을 훔치려고 해서 절도죄로 입건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절도죄가 아니래요. 몰래 무언가를 먹여서 잠들게 한 다음에 한 절도 행위는 절도죄보다 더한 강도죄에 해당된대요. 게다가 며느리랑 사부인이 먹인 게 몸에 해로운 거니까 상해죄에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둘의 죄목이 강도죄, 상해죄인 건데요. 강도죄는 처벌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대요. 특히 사부인이 한 짓이 주거침입 절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방에 확실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랑 사부인 모두 감옥에서 썩게 됐는데요. 며느리랑 사부인이 구속된 후에 아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황을 전부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녹화한 걸 보여줬는데 변호사가 저희 아들이 재산 분할에 유리한 위치에 있대요. 특히 이 증거 자료가 이혼 소송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됐는데 아들의 변호사가 며느리랑 사부인이 저지른 범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강조하면서 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더라고요. 며느리 측 변호사도 애썼지만 아들이 제공한 증거 자료와 며느리의 저지른 범죄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었죠. 법원에서도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재산 분할 비율이 아들한테 유리하게 결정됐어요. 위자료 역시 며느리 측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당연히 며느리가 옥살이를 하게 됐으니 양육권도 저희 아들 쪽으로 오게 됐죠. 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혼자서 육아하기 힘들다고 저한테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아들이랑 손주랑 셋이서 같이 살면서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이런 제게 고마워하면서 어떻게든 효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거 안 바라고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잔소리만 해대고 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사연글을 보내게 된 거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정작 내가 버려야 하는 건 사람을 잘 믿는 버릇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들처럼 한결같이 믿음직스러운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믿을 수 없는 사람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잘 걸러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